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정책 떴다방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정책을 줄줄이 공약으로 내세우다가 선거가 끝나면 여야 할 것 없이 나 몰라라 하는 현상을 빗댄 표현이죠. 비근한 일들은 굳이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종종 벌어집니다.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또 음주운전으로 선량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또 성범죄로 사회가 떠들썩할 때, 최근에는 안타까운 정인이 사건까지. 정치인들은 온갖 정책들을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흐지부지되곤 합니다. 정책 떴다방 이제는 그만하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월 13일 수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죠. 첫 곡은 모비 익스트림 웨이즈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 취향에 맞는 음악이었는지 저희들 엄선했는데 즐기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뉴스 로킥에서는요. 정인이 양부모 첫 공판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 1심 선고 결과 관련해서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계는 코너에서는요. 국제 뉴스를 전달해 드리고요. 3부에서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연결해서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4부에서는 배상훈 교수, 김영선 기자와 함께 사건 개장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많기 때문에 여러분 8시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시간이죠. 뉴스 로킥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박연미 평론가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마스크의 색깔이 각양각색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의견 보내주세요. 그리고 어제처럼 교통 상황 함께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를 좀 들어가 보죠. 뉴스 로이킥. 예고했던 대로 정의나 지켜줄게. 오늘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였어요. 네. 그 정인일 학대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 부모 오늘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현장 소리 들어보시죠. 네, 들으셨다시피 당시 상황 보면 분노한 시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분들 재판 현장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지금 엄청나게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오창석 평론가 오늘 재판의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오늘 재판 서울 남부지법 형사 제13부에 배정이 된 내용인데요. 검찰은 일단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공소유지 진술 전에 검찰에서 오늘 피고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주의적 공소사실, 그러니까 공소장에 기재해서 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 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네. 예비적 공소사실, 그러니까 주의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되었을 때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죄목이 예비적 공소사실인데요. 여기에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살인 혐의로 바꾼 것이 아니라 법의학자들의 재감정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진술을 통해서 장 씨, 그 입양 부모죠. 네네.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서 극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둘력을 행사할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복부를 손으로 때려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했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행위로 아이가 췌장이 절단돼서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서 살해했다라는 것이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이 양모 장 씨 측은 네. 이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 치사 혐의까지 다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은 네. 뭐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전혀 아니고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그런 적은 있지만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하게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떨어뜨렸을 때 본인 스스로가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네. 갑자기 놓치게 됐다. 뭐 아. 이런 식의 또 변명을 네.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가 만약에 한 번만 있었다라면 정인 양의 상태가 이 정도까지 네.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변호인 측 그리고 피해자 정인 양의 입양 부모가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법정 밖에서는 아까 들으신 것처럼 시민들이 양모가 탄 호송차, 양부가 탄 차량 등을 둘러싸고 항의하는 상황이 있었고 여러 가지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은 분도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배문상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법원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네. 예, 양부모를 직접 보셨을 텐데요. 예. 두 사람의 모습은 어땠나요? 예. 지금 이제 범행 사실 자체를 두 사람이 이제 거부하고 있죠. 네네. 전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이 분노를 하고 있고요. 네. 처음에는 살인은 살인죄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해서 살인죄 기소를 요구했었는데 네. 양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리고 이제 양부 같은 경우는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많은 경호원들이 또 에워싸고 경찰도 200명 정도가 이제 배치가 됐었습니다. 네네.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많은 엄마들이 사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모는 지금 구속 상태고 양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재판에서 주로 어떤 말이 오고 갔다고 하던가요? 예, 일단은 학대 치사 자체도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살해 의도 자체도 없었다. 그래서 살인죄 기소도 말이 안 된다 이런 변호인의 이제 주장이 있었어요. 네. 학대까지는 요런- 인정을 한 건가요? 학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 이제 네. 가벼운 학대만 인정을 했고 네. 이제 심각한 상황의 이제 학대는 아니었다, 실수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 부분은 네네.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성인과 아동 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른하고 이제 아이하고요. 네. 그리고 아이의 상태를 보시면은 이미 영양실조 상태까지 갔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몸무게가 5개월 수준의 몸무게거든요. 이미 이제 영양실조로 기진맥진돼 있고 이제 영양실조로 이제 마른 상태고 네네. 이제 몸무게 자체도 5개월, 16개월인데도 불구하고 5개월 수준에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운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성인이 폭행을 했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무기를 썼느냐 안 썼느냐 네. 거기 또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자신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뭐 그냥 실수로 떨어뜨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거는 무기를 이 신체 조건이나 대항력을 고려할 때 성인의 몸 자체가 무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아이를 던졌다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바닥에다 던졌다 그러면 바닥이 무기가 되는 거죠. 네. 네. 이 생후 16개월 사실은 의사 표현도 참 어렵고 이런데 이 네.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냥 방임 자체가 학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네, 지금 인정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오늘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죠. 그 공혜정 대표가 언론과 인터뷰에서요. 예. 아이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후 후견인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이게 어떤 네. 제도인가요? 예, 저희 단체에서는 지금 많은 학대받는 피해 아동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지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에서 교사한테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네네. 그래도 지켜줄 엄마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빠도 있고 이제 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이제 법률 지원을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 가해자가 자기 부모인 경우는 네. 피해 아동을 대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못하고 싸울 만한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위밖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네. 이렇게 우리가 저기 변호사를 선임 못하면 국선 변호인 선임하듯이 그렇죠. 네. 이제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대신해서 피해 아동에서 싸워줄 사람이 없을 때 네네. 사후 후견인 제도를 둬서 네. 그 피해 아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하고 네. 싸워줄 수 있는 네.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제2의 정인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뭐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네.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세요? 예, 이제 제도들이 많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네네. 피해 아동이 어떻게 피해를 당하는지 진짜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성인의 입장에서 아이를 보지 말고 네. 아이의 입장에서 꼭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강력 사건에 이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 네.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럼 꼭 마지막에는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네. 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살인, 강도, 뭐 마약 이런 이제 강력 범죄들 같은 경우에 그 범죄자들이 잠깐 숨습니다. 네. 해영해질 때까지 숨기 때문에 신규 범죄가 나타나질 않아요. 네네. 그런데 이 두 가지 범죄는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딱 두 가지 범죄는 계속 신규 범죄가 나타납니다. 어떤 거죠? 네. 예, 그 범죄가 첫 번째가 음주운전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네네. 이 사건은 보통 걸리더라도요, 거짓말만 잘하면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당히 피해갈 수 있는, 네. 그렇죠. 네네. 상당히 피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가해자가 아이를 협박해서 그 진술을 맞춰버려요. 네. 그리고 학대받는 아이는 그 가해자한테 복종하는 그 습성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행동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가해자가 네가 이렇게 했다고 해. 그러면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증언이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무혐의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학대받는 아이들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수사에 좀 임해주시고 네. 뭐 관련 법도 좀 이제 좀 강화시켜 주시고 알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매뉴얼을 좀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 배문상 팀장이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1844번님. 영상을 봤는데 이 유모차를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던져놓더라고요. 정말 끔찍한 이야기네요. 조금 이따 저희들이 나눌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고요. 4426번님도 학대를 증명할 수 있는 CCTV가 없다고 해서 그저 실수라 주장하는 부모들이 뻔뻔스럽습니다. 췌장이 1cm가량 찢어졌다면 아이가 죽으라고 때린 결과가 아닐까요? 꼭 중범죄로 다스려 엄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실제 저도 받고 여러분도 보셨죠? 그 네. 영상을 보셨는데 이 양모가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조심조심 이렇게 밀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그냥 밀어버려요. 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양부가 다니던 회사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찍힌 모습인데 글쎄요, 뭐 이 안에 어린이집이 이쪽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모하고 유모차에 탄 정인이 그리고 첫째 딸 네네. 자신들의 그 친자의 모습이 찍혀 있는데 양모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유모차를 거의 그냥 던져버리듯이 밀어버려요. 네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게 실수도 아니고 명백히 의도가 있는 거죠. 유모차를 엄마들이 끌 때 어느 정도로 조심조심 끄냐면 네.
도로에 갈 때 방지턱이 있잖아요. 여기를 빠르게 지나가면 아기가 충격을 받기 때문에 살살 들고 지나가요. 그렇죠. 그 정도로 16개월이면 아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75cm 전후, 그리고 몸무게는 한 10kg 전후인데 정인이는 사망하기 전에 몸무게도 훨씬 그에 미치지 못했고 그렇죠. 네. 더군다나 어린이집하고 소아과에서도 종전보다 아기가 몸무게가 1kg 이상 빠졌다고 했잖아요. 몸무게 정상 몸무게가 10kg 정도인데 정상 몸무게에서 1kg이 빠졌다고 해도 아기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분 10%가 빠진 거잖아요. 네, 근데 성인의 그 1kg 이 개념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네. 정인이의 경우에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1kg이 더 빠졌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두말할 나위 없는 학대이며 사실상 살인이죠. 근데 제가 오늘 정말 방송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 정말 눈으로 심한 말 너무나 하고 싶었던 게 네. 이 재판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소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데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학대치사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네. 재판장이 물어봐요. 정인이 머리에 상처가 나서 찢어진 건 인정하느냐. 음. 그랬더니 머리가 찢어지게 한 건 맞는데 아동학대나 폭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머리가 말입니까? 찢어지게 하는 게 아동학대나 폭행이 아닌 뭐죠? 살인 미수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말처럼 하는지 정말 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 변호인이 세운 변론 계획에도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것이 네. 직접적인 증거가 당연히 없죠. 이 아이가 살아있다고 해도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16개월 아기는 거의 인형처럼 작단 말이에요. 이 연약한 아이를 엄마들 같으면 정말 보기도 아까워서 조심조심 데리고 다닐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아기가 떨어질 만한 상황이 되죠. 그럼 보통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아기가 떨어질 것 같으면 엄마가 아기를 안고 같이 구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엄마가 다칩니다. 네, 네. 아기가 다쳐서 사망에 이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사실. 박연미 기자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더더욱 이게 어떤 상황인지 더 분노하고 사실은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 유모차 끄는 것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그냥 바로 알잖아요. 그럼요. 저 그래서 기준을 봐도. 그 유모차 밀고 놀이터에 나오는 그 모습만 봐도 사실은 할머니인지 누가 봐주는지 엄마인지, 엄마인지 뭐 이모인지. 관계자인지 이게 좀 다를 정도로 네. 엄마들이 보기에는 그게 빤히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고맘때 아기가 상습적으로 멍이 들어있다는 거는 네. 그러면 이게 고의성 학대가 아니면 아기가 가서 직접 부딪히나요?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아기를.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양부가 신변보호 요청했다고 하는데 같은 집에 살았잖아요. 어디 외국에 가 있는 게 네. 아니라. 네. 더구나 아기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아기가 좀 이상하다, 다친 것 같다. 이걸 캐치 못했다는 것도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모차 관련해서 좀 신기한 자료를 본 게 있었는데 최근에 네. 우리가 연말 되면 보도블록 좀 일부러 예산 남았다고 뒤집어 엎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좀 놀랍게도 그 각 구청별로 조사를 해보면 이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평평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이 가장 많대요. 왜냐하면 되게 작은 그 높이에도 유모차가 덜컹거려서 충격을 받으니까 네, 아이들이. 아이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이 오히려 이런 그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네. 실제로 보도블록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많이 한대요. 교체하지 네. 않더라도. 근데 지금 보면 엘리베이터에 그냥 툭 밀어넣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현상은 애초에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부모님들 모습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장면들인 그렇죠. 것이죠. 네. 살인죄가 적용돼서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또 하나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어요. 네, 이 네. 재판은 이제 수원지법 형사 11부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혐의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횡령 등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감염병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모두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교인 명단 제출, 시설 현황 이런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가 없다. 네.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 수집에 해당하는 행위고 설령 이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 그러니까 협조를 전제한 행정 자료는 협조 요청을 했을 뿐 이것을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남기면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다만 횡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죄가 나오면서 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는데 결국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면서 실형을 살게 되진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이제 경찰이나 뭐 검찰에서도 이제 내사 단계에서 수사하고 정보 자료 입수하고 그다음에 수사로 전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역이라는 거는 특히 이번에 신천지 사태 같은 경우는 명단이 없으면 사실은 그 감염병을 예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인정을 안 했을까요? 이게 네. 그 어떻게 보면 좀 그 언어도단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역학조사의 시작은 요 명단을 제공하는 단계는 역학조사의 준비 단계이고 네. 실질적으로 역학조사는 명단이 제공된 다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게 아니라 역학조사 준비 단계를 방해한 거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기계적인.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마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재판부에서 가끔 나오는 판결 중에 정말 이게 법감정이나 실질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네. 직권 남용, 권한 남용에 따른 어떤 그 기소를 당했을 때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 보면 이 사람은 애초에 그런 권한을 남용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직권이 이 사람한테 없으니 직권 남용이 안 된다. 이런 판결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역학조사 시작 이전 단계를 방해했으니 역학조사 방해가 아니다. 글쎄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게 저는 오히려 어떤 부분이 걱정되냐면 네. 신천지는 그렇다고 쳐도 앞으로 이제 지금 열방센터 열방센터 저도 그쪽도 네. 지금 협조 안 하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세계로교회 그쪽도 지금 예배 강행하고 법적 대응한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지역사회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단계에서 이거 막을 수 없는 전례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법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좁게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려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정광훈 목사 무죄로 풀려나 3월에 또 대규모 집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사시면 이게 무죄로 나오면 앞으로 그 어떤 방역 수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명단 제출 안 해도 이미 그만인 판례가 거예요. 무죄로 나와버렸어요. 네, 네. 코로나 아직 안 끝났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대규모 팬데믹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 그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무거운 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무죄가 나온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뻔하죠. 지금 열방센터도 그 뭐 아예 핸드폰을 끄고 네. 그 들어갔다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사를 안 받고 있잖아요. 거의 검사를 안 70%. 하고 있어서 네. 계속 검사를 받아달라고 지금 거의 그 방역 당국이 간청하는 수준인데 그렇죠. 이분들이 그냥 무증상 감염인 상태로 지역사회에 돌아다닌다고 하면 가까스로 끌어내린 지금 확진자 수가 확 네.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지금 걱정되고 다시 한번 또 이런 그 종교 단체발 어떤 그 피크가 올지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되는데 4708번님 어이없는 판결에 매우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4672번님 자가격리 어긴 개인에게는 강력하게 벌금 물리고 너무 불평등하네요. 맞아요. 저도 자가격리 자가격리 해본 해보셨잖아요. 입장에서 해보니 네, 그 발을 반쪽도 밖에 못 내밀고 있었던 14일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이 판결은 도저히 저 개인적으로 법 감정상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네, 네. 강력하게 아니 그 항의합니다. 수많은 프리랜서와 수많은 배우들과 수많은 공연자들 네네. 그리고 자영업 못 하시는 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긴 해요. 그렇죠. 그분들은 아예 그냥 생계 자체가 지금 마비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협조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가 계속 퍼져나가고 도대체 그렇죠. 누가 누굴 처벌해야 되는 네. 건지 다시 한번 2심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 내려지길 바라고요. 아까 유죄로 판단한 부분, 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횡령과 업무 방해 등 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유죄 판단된 건 그 신천지 자금 52억 원 정도를 가평 평화의궁전 부지 매입과 건축 대금에 사용했다. 네. 이게 신천지 교단의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여기에 사실상 신천지 행사는 요 궁전이라는 데서 한 번도 안 열렸고 네. 개인 침실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거는 이만희 씨의 개인 주택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 집 짓는데 왜 교단 돈을 갖다 그러네요. 썼느냐 이 부분을 횡령으로 본 건데 글쎄요 그 밖의 것들은 거의 대부분 그 유죄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네. 신천지 피해자 모임에서도 굉장히 큰 반발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있죠. 알겠습니다. 아직 뭐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익공유제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화두로 던졌는데요. 먼저 이 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합니다. 하나는 코로나와의 전쟁, 또 하나는 코로나 양극화와의 전쟁입니다. 두 전쟁 모두 이겨야 합니다. 비상한 각오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겠습니다.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 등과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낙연 대표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박연미 평론가 네. 이익공유제 일단 개념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이 공유제라는 게 쉽게 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돈을 많이 번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힘들어진 업종이나 계층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네네. 애초에 설정했던 목표보다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그걸 나누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게 법제도에 근거를 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선의를 가지고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어느 쪽에서도 든든한 지원군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양쪽에서. 네. 선진 외국이라고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싱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 양극화에 따른 이익공유제를 사실상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는 아르헨티나 정도 네. 일시적으로 부유세를 좀 올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논의는 되고 있거든요. 이 이후에 바이든 정부도 이제 곧 출범을 하겠지만 IT 공룡들은 비대면으로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 네. 이쪽에 과세를 좀 더 해서 이쪽에서 거둔 돈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부의 재분배를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는 있습니다만 아직 네네. 실행되지 않았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시도한 적이 있냐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네. 경제민주화 기조 속에서 정운찬 당시 동반성장위원장이 2012년에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에 과세를 하자는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이라는 게 현금으로 쌓아둔 건 아니고요. 이게 장부상으로 남아있는 투자하지 않은 돈인데 네. 그 돈을 일정 부분 이상 쌓아두면 거기에 과세를 하자는 안을 내서 굉장히 논란이 크게 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나름대로 이제 논리적인 구조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삼성이 만약에 이익을 낸다 하면 애초에 목표보다 이익이 많이 나면 협력업체 그 하도급 업체에 나누는 방식으로 가자 뭐 이런 식의 구조를 짰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의 아이디어가 이제 현장에 적용할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건 A라는 기업들 예컨대 뭐 포털 사이트 뭐 배달앱 이런 데들이 이익을 얻었으면 이 이익을 누구한테 나눠줄 거냐 그러니까 그들과 어떻게 연결된 사람들에게 줄 거냐 아니면 그냥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도 줄 거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강제성이 없는데 선의에 기대는 것으로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선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 마치 중국 음식 허거처럼 백탕 아니면 홍탕일 수밖에 없는 정책인데 네. 중탕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게 뭐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찬반 의견이 당연히 국민의힘은 예상대로 반시장적인 발상이다, 공산주의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당내에서는 예를 들어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 담보가 또 안 된다, 좀 다른 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정의당도 자발적 참여를 언급하니까 특별 재난 연대세를 아예 도입을 해라. 지금 자발적으로 안 된다 이런 상황인데 오창석 평론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도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입장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반시장적 네네. 발상이다. 네. 공산주의적이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분담하자는 취지니까. 네네. 근데 반시장적 발상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이상민 의원의 입장과 비슷한데요. 자발적 참여는 아무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쉬는 누군가가 힘들죠. 만약에 한 기업이 용기 내서 하면 다른 기업은 안 하는 사람으로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회사마다의 그 재무제표가 다 다르고 회계 연도도 다르고 다 예비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년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고 올해가 좋았다고 해서 올해가 그러니까 2020년이 좋았다고 해서 21년까지 좋을 버릇은 없어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각자 회사마다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 참여라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인데 이 마른 네. 수건 짜기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실효성이 없으면 던지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연초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겼었는데 네.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나 있었는가를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 이낙연 대표가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이 있을 수 없고 어젠더를 던지면 항상 찬반 있게 마련인데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오히려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냐면 마음대로 시켜 나는 사장님이 만약에 회식을 해요. 너희들 마음대로 시켜 나는 짜장면 이러면 짜장면 이상의 단가로 시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탕수육 못 시키죠. 근데 이 네.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돈 많이 번 기업들이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면 좁혀진다고요. 삼성, LG 지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4분기도 좋았죠. LG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그래서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넘었어요. 3조 원. 네이버, 카카오 당연히 돈 많이 벌었죠. 주가에 다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배터리 업체들 상위 1, 2위 업체들은 1년 사이 영업이익이 1000% 이상 올랐어요. 네. 그러면 누구 보고 돈을 내라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인다. 명확히 좁혀지면 안 낼 수가 없다고요. 서로 눈치 보게 하다가 그게 바로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각종 위원회와 기금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눈치 보고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기업들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 연출될까 봐 여당의 대표적인 대권 주자니까요. 그래서 네. 오히려 그냥 제도화해서 명확하게 내게 하든지 네. 아니면 이게 끝까지 AS가 불가능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느낌으로 하는 네. 거는 기업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기본적으로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서 이 단장을 무려 홍익표 정책위의장한테 맡겼기 때문에 상당히 대표로서 그렇죠. 뭔가 힘을 주고 간다라는 건데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에릭님이 문자 아까 주셨는데 자발적인 것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정책과 법원으로 해야죠. 박연 평론가랑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뉴스 로우킥이었고요. 지금까지 박연미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원의 세계는 네, 집에서 그리고 차에서 그냥 앉아서 듣고만 계시면 세계 곳곳의 소식들이 배달됩니다. 이승원의 세계는 코너죠.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정부가 모든 항공기 승객들에게 코로나 음성 판정 서류를 받기로 했네요. 네, 미국 정부가 미국 국적자, 그러니까 시민들을 다 포함해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 승객들한테 이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다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일단 방역을 위해서 지금 외국에서 오는 항공편 승객에게 모두 다 예외 없이 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하나하나 이제 받을 거라고 밝힌 게 이전보다는 조금 더 한층 강화된 방역 수칙인데요. 네네.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국적자도 똑같이 음성 판정을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됩니다. 네. 이 방침이 일단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그 26일 이후에 혹시 미국으로 가실 분들은 꼭 음성 판정서를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네. 이제 곧 CDC라고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해당 방침을 좀 더 자세히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영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본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견이 돼서요. 이거를 좀 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전에 영국발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이미 이 음성 판정 요구서를 의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현재까지 자국에 들어오는 이 모든 항공기 승객에 대해서 이렇게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나라는 지금 캐나다가 있고요. 네. 이제 미국 이렇게 미국까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외국인들 들어올 때 이 음성 확인서 내야 되는데요. 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이제 그 내국인 같은 경우는 임시생활시설로 가서 진단검사를 받고 또 2주 자택이 아닌 시설에서 격리돼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 캐나다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좀 동참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일본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코로나 확산세 여전히 심각한데요.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을 절대 연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네, 일본이 지금 도쿄 올림픽 한번 연기하고 나서 또 그렇죠. 이번 올해 개최를 위해서 굉장히 사활을 거는 모습인데요. 네. 도쿄 올림픽이 일단 7월 23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열립니다. 지난해 이제 7월에 원래 열려야 됐지만 네. 팬데믹 때문에 1년 연기가 된 거고요. 사실 이 도쿄 올림픽을 위해서 사실 재정 적자가 굉장히 많은 일본이 천문학적인 그 돈을 투입한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연기가 되거나 아예 취소가 되면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과연 이 상황에서 갈 수 있을지 네. 정말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지금 일본 정부나 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요, 사실 뭐 연기나 다른 대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일본 외신들에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일본 총리가 얼마 전에 빌 게이츠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거기에서 그 스가 총리가 올림픽을 반씩 치르겠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사실 외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네. 그때 이제 또 그 모리 요시로라고 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 있잖아요. 네네. 그분도 지금 재연기나 취소 가능성 없다라고 말해서 기자들이 이걸 속속 보도하면서 이런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좀 재밌는 것은 이 보도가 나가고 몇 시간 후에 일본 정부에서는 또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뭐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건데 어쨌든 일반 그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뭐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스가 총리, 뭐 아베 총리 이어서 스가 총리가 됐어도 지금 여전히 방역에 좀 허점이 많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좀 많아졌습니다. 일단 NHK가 선물 조사를 했는데 이 선물 조사를 보면 지금 응답자 중에 16%만 꼭 개최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네. 거의 80%는 개최하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특히 도쿄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그렇죠. 일본에서도 도쿄에서 가장 방역이 좀 시급한 상황인데 지금 해외 입국자들을 들이고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게 되면 도쿄에 더 봉쇄 조치가 좀 불가피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림픽을 취소해야 된다 38% 그리고 연기 39면은 거의 뭐 80% 육박하는 그런 숫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잠시 3부에서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연결해서 정치 현안들 짚어보고요. 사건 개장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아까 1, 2부에서 다뤘던 아이템 관련해서 청취자분들 의견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도쿄 올림픽 관련해서 지금 스가 총리는 빨리 열고 싶고 국민들은 나는 반댈세 이런 입장인데 불량빈님이 문자 주셨어요. 일본만 하라고 하면 되죠. 일본만 따로 하라고. 네, 우리나라는 5인 이상 모이지도 못하는데 누가 참가를 할지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면 명랑시사도 특집 준비를 해야 돼서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요. 일단 올림픽이 열리면 5인 이상 모이게 되니까 고민 좀 더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 공유제 관련해서도 의견 주셨네요. 아이디가 너무 어려워요. 리지 LIJSIS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지 다시 문자 주세요. 네, 국회의원들 월급부터 반납하세요. 공산주의입니까? 조금 있으면 전 국민 배급제 하겠다 이렇게 또 비판적인 의견 주셨고요. 6481번님 실내 업소들은 힘들었던 반면에 배달 산업은 엄청나게 이익받습니다. 어느 정도 재분배가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양극화는 심화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 계속 저희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샵 0951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이 들죠. 어제 눈이 많이 와서 길거리에 차 버리고 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오늘까지 그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교통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정보센터 이나리 리포터. 정치권의 핫 이슈를 짚어보는 명랑 인터뷰 여의도 편 시간입니다. 네, 앞으로 계속 편수가 늘어나겠죠?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조금 전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던 이낙연표 이공유제 그리고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연결해서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조혜진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예.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공유제. 기본적으로 의원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자발적인 이 공유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려울 때 상대적으로 거꾸로 오히려 더 호황을 해서 수익이 늘어난 그런 업종이나 업체들이 기존에 세금 내는 것과 별개로 플러스 알파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서 그런 수익 일부를 내놓는 거, 자발적으로 내놓는 거는 네. 사회가 그만큼 훈훈하고 따뜻한 사회가 되는 거니까 좋은 거죠. 네. 그런데 그걸 강제로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건 네. 그거는 자유자본주의나 시장경제나 민주주의의 그 훼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데 사회적 분위기를 잘 만들면은 기업들이 기쁜 마음으로 네. 보람 있게 그 수익의 일부를 내놓고 이익을 공유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네.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 그 이야기 하시기 전부터도 당에서 이 공유제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네. 일관되게 겉으로는 자발적으로라고 하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강제로 내게 하려는 그런 정책으로 가니까 네. 이거는 이 공유도 잘 안 되겠지만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취지에는 공감하고 이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좋다. 하지만 이게 강제적으로 되면 누군가 표현하듯이 이제 관제 기부처럼 돼버린다. 이런 의견이신 거군요. 관제 기부 정도가 아니고 자기 네. 사유재산을 이거는 사유재산을. 그 착취 강탈하는 그런 제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당장 이제 신동근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예. IMF 때 예. 90년대 후반이죠. 경제 위기 당시에 공적 자금이 170조 원 동원이 됐고 예. 2008년에 경제 위기 당시에 고환율 대책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그 고통을 국민들이 감내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같이 예. 고통 분담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세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업들도 자기 역할들은 다 하고 있죠. 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코로나 와중에 다들 어려웠지만은 네. 거꾸로 호황 또는 대박을 친 업종들도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많죠. 물론 네. 개인도 있고 그런 그 기업들은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고 그 소득이 늘어난 만큼 세금을 또 그만큼 더 많이 내게 됩니다. 평소보다도. 네네. 그거 자체가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플러스 알파 그거에다가 더 하게 만들려면은 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죠. 몇 가지 분위기를.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들을 갖춰주면 우리 기업들도 아마 기쁜 마음으로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기업들은 네.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 공유제에 대해서 자발적 이 공유라고 느끼는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냥 자기들 그 땀 흘려 그 일군 자산을 빼앗아 가려는 것으로 그러면서 정치권이 이 국민들 대상으로 생색 내려고 하는 걸로 돈은 자기들한테서 들어가고 생색은 자기들이 정치권이 내고 네. 그런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좀
우리 민주당에서 정확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여당 집권당의 압박으로 인해서 마지못해서 내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요. 예, 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오선 중진이죠. 이상민 의원은 아예 자발적 자체가 좀 힘들고 너무 압박처럼 느껴지니까 예, 부유세나 사회적 연대세를 추구 그런 방식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의당에서도 특별 재난 연대세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예. 제도화된 방법은 어떠신가요? 겉으로 자발적 이익 공유라고 하면서 사실상 강제로 돈을 떨어가는 이 공유제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정의당이 이 이야기한 재난연대세 같은 게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데 네네.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회적 재난 시기에 거꾸로 호황, 네. 활황, 대박을 친 기업들은 나중에 세금 낼 때 그 번만큼 또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평소에 1억 내던 기업이 이런 기회에 대박을 쳐서 돈을 엄청 벌게 되면 다음에 세금 낼 때 2억 내게 됩니다. 네. 돈을 1억만 내는 게 아니고 네. 번 걸 다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여를 하고 사회 환원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더 내게 해라라는 걸 이제 예를 들면 정의당에 아는 증세를 하자는 거거든요. 증세. 네. 기존에 수익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난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과 플러스 지금 세금을 이제 다른 명목의 세제를 만들어 가지고 한 2년 정도 네. 추가로 더 내게 하자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중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세금을 자기가 더 벌면 더 세금을 내는데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더 내라고 하는 거니까 이중과세가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요. 뭐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예. 6월이었죠. 약자와의 동행 이렇게 슬로건을 예. 내걸었잖아요. 예. 뭐 같은 맥락 아닌가요? 장기적 제도적 방법은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봐야 알겠지만은 네. 당장 저희가 늘 예산 다룰 때 느끼는 게 정부의 선심성 예산, 퍼주기 예산 때문에 불필요한데 세금이 너무 많이 샌다. 그것만 제대로 구멍을 메꾸고 구조조정을 해도 정말 어려운 계층들에게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네. 하는 그림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계속 3차, 4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3차는 지금 지급되고 있고 4차 이야기 벌써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 재난지원금을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호황을 누리고 대박을 터뜨린 기업들까지 일률적으로 다 재난지원금 주자 이런 것 좀 그만하고 정말 어려운 계층에게 몰아주면은 네.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살아나야 그런 어려운 그 계층들이 다시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정부가 해왔던 것처럼 경제를 옥죄고 기업 경제 활동 못하게 하는 이런 규제부터 빨리 풀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고용 창출할 수 있고 이윤 창출해가지고 세금도 많이 내고 네. 또 좋은 분위기에서 사회에 또 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경제 돌아가게 만드는 배려를 해주는 거 그런 기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경제 활동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조금 여쭤볼게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요. 요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예.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여권 후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야권 후보라고 단정 짓지 말아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또 윤 총장에게 별이 순간에 왔다는 뭐 김 위원장의 발언이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 메시지가 뭘까요? 정확한 뜻은 알 수가 없지만은 여권 후보일 수 있다는 거는 현재 어쨌든 정부 기관장이니까 정부 여당 아닙니까? 정부 여당. 네. 그렇게 분류하면 여권일 수 있는데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계층들은 그런 국민들은 다 야성 국민들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 불만이 가득한 분들이 윤 총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 성격을 보면은 이건 야권 주자죠. 야권 그리고 아직 후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별의 순간이라고 말하는 거는 나름대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기회가 올 걸로 생각해서 그 기회에 좀 역할을 잘 해라 하는 그런 기대감을 표시한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쉽게 표현하면은 연지 얀지 나는 아직 모르겠고 일단 그 예. 순간이 온 것 같으니까 좀 준비를 해라 뭐 이런 건가요? 예, 7월 어쨌든 초임인데. 네. 야겠죠. 야라고 보기는 야겠다. 어렵겠죠. 아. 예. 만약 여당 인사로 돌아서는 순간에 지지율이 다 빠져나갈 텐데 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보통 지금은 예. 야권으로 분류되는 건 사실이죠. 혹은 예. 제3지대로. 또 김종인 예. 위원장이요. 뭐 콩가루 집안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최근에 이 국민의당과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진석 그 공천관리위원장은 약간 결이 다른 뭐 당 통합 예. 먼저 그다음에 이제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당내 예. 의견이 많이 엇갈린다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과 일반 의원들이 약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당내도 의견이 다 똑같지는 않을 텐데 네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절실한 필요불가결의 과제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합당을 하게 되면 단일화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정진석 위원장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합당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어렵거든요. 네네. 분명히 안철수 대표는 지분도 보장해 달라고 그럴 거고 그렇겠죠. 심지어 뭐 후보도 본인이 저기 해달라고 요구할 텐데 네. 그거 우리가 들어주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협상하면서 지리하게 시간 다 까먹을 거고 그러면 뭐 합당도 제대로 선거 전에 마치지도 못하고 그 과정에서 자본만 생기고 우리 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낼 기회마저 시간마저 허비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현실성 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아마 김종인 위원장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가 싶네요. 네. 기본적으로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 지금 이 단일화하는 방법을 일단 예. 그게 합당의 형식이든 입당의 형식이든 들어와서 처음부터 같이 해서 후보를 선출하자라는 한편에 그러니까 위원장 얘기죠. 비대위원장의 예. 의견이 있고 또 예. 현실론으로 어차피 안철수 대표가 그러실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각자 후보를 선정한 다음에 나중에 단일화를 한번 시도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또 다른 의견을 보내시는 분 있습니다. 조혜진 의원께서 어떠십니까? 예, 그 말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나중에 2차 경선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합당이나 입당에 응할 생각이 없으면은 네. 우리 당에서 후보 뽑아가지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경선을 다시 새로 하자고 했을 때 네. 거기에는 응할 거냐? 그것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고민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김 예. 위원장이 급기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강론, 예. 이른바 예. 3자 구도로 가더라도 국민의힘 예. 나오고 안철수 대표 나오고 민주당 후보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긴다, 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이런 분석에? 예, 뭐 조금 반반 동의하는데요. 반반. 어, 동의 안 하시는군요. 네. 예,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후보가 나와서 다자구도가 됐을 때 양자구도보다는 확실하게 우리 당의 승률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네. 심지어 질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경우라는 거는 후보는 여러 명인데 대결 구도가 그러니까 이 범야권 표심이 서울 시민의 표심이 우리 국민의힘 후보 쪽에 이렇게 쏠렸을 때, 결집됐을 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는 군소 후보로 전락하고 민주당 후보하고 우리 후보하고 빅2 대결 구도로 됐을 때, 네네. 그럴 때는 다자 구도라도 후보가 복수라도 그러니까 여러 명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안철수 후보가 독자 노선을 걸었을 때 네. 점점 이제 지지율이 빠진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 네. 그건 한 5% 안팎으로까지 떨어져야죠. 네. 그렇게 되는 게 전제인데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다자구도를 함부로 상정해가지고 가는 거는 위험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이 예. 서울시장 공식 출마를 선언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본인으로서는 참 감회가 있을 겁니다. 2011년에 네. 출마했다가 여러 가지 네거티브에 맥없이 이 당이 제대로 방어를 못 해주고 이래가지고 진 경험, 뼈아픈 경험이 있고 근데 그 뒤에 원내대표 하면서도 여러 가지 또 당을 대신해서 송사에 말렸는데 다행히 이번에 그런 송사들이 하나씩 다 무혐의 처분이 되고 네. 또 과거에 네거티브로 해서
더 씌워졌던 잘못된 이미지도 조금씩 이제 씻겨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지난 2011년에 박원순 후보하고 싸울 때에 비하면은 훨씬 더 경쟁력이 더 높아지지 않았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좀 드릴게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싫어하는 혹은 가장 예. 부담스러운 여권 후보는 누굴까요? 일단은 그쪽도 단일화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한테 부담이 되고 지지율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현재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님이 네. 예, 제일 잘 나오시니까 네네. 지지율이 제일 잘 나오시니까 그게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네. 가장 부담스럽다.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개인 고맙습니다. 생각입니다. 당 생각은 모르겠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명랑시사 환경 칼럼.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쓰레기센터 대표 이동학입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온도만 오르는 현상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온도 상승은 얼음을 녹이고 해수면을 높이는 큰 영향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식량 생산에도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초유의 긴 장마와 태풍을 거치면서 농작물 수확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18년 기준 46.7%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요. 가축들이 먹는 사료까지 포함된 곡물 자급률은 21.7%로 더 낮습니다. 2009년 식량 자급률은 56.6%였지만 10년이 지난 2019년 45.8%로 많이 하락한 것입니다. 특히 곡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것은 쌀, 밀, 콩, 옥수수 이렇게 4대 작물입니다. 쌀은 국내 생산량으로 대부분 공급이 가능하지만 밀 자급률은 1%, 옥수수는 4%, 콩은 25%, 보리 32%로 나머지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 수입국에서 식량 문제가 생겨 수출을 중단하면 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미 지난 7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출을 중단하는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밀과 보리, 세르비아는 밀과 설탕과 식용유를, 베트남은 쌀을, 파키스탄은 양파를 중단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곡물 가격의 폭등은 다른 나라들에서 연쇄적인 식량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후변화는 저 멀리 있지만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땐 치명적인 결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베테랑 프로파일러와 기자가 알려주는 범죄 사건의 모든 것. 사건 개장 시간입니다. 네, 이 코너의 무게와 균형을 잡아주시는 두 분이죠. 프로파일러이자 충북대 사회학과 배상훈 교수님 나오셨고요.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가격리는 어떻게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예. 네, 네. 김영선 기자는 뭐 잘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고 있는. 네, 조심하세요. 이게 네.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무사기와는 두 분 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배상훈 교수님께서 오늘 우리 명랑시사 사건 아이템을 보시고 철학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매번 주제들이 매번 철학적이라고 주제들이. 하는데 네. 저는 범죄는 범죄학은 기초학문이고 범죄를 다룰 때는 기본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중앙경찰학교나 뭐 우리 경찰 애들을 가르칠 때도 네. 생각하는 경찰이 되라. 왜냐하면 범죄는 범죄 사건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네, 네. 그것은 뭐 시간, 분 이런 걸 나열하는 건 아무 의미 없고 본질적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의미, 삶의 의미를 파악해야지 범죄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명랑시사가 저를 많이 괴롭히는 거죠. 그냥 사건을 그냥 해설하는 다른 많은 네. 시사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하는데 준비해 오실 게 좀 더 많은 건가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네. 또 사전을 찾아야 되고 네. 또 이 외국의 문헌도 많이 찾아야 돼 갖고 그 정도로 영어 공부까지도 해가지고 네. 아주 좋은. 예. 네.
출연료 얘기는 아니신 거죠? 아, 그런가요? 네, 출연료 얘기는 네, 아니신 걸로 알겠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발생하는 게 현상이 아니라 그 뿌리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사람이 누굴 때렸다 이게 아니라 그냥 왜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가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될 텐데 오늘 이슈도 약간 좀 어려워요. 오늘 첫 사건 알패스 그리고 딥페이크부터 제2의 소라넷까지입니다. 명칭부터 어려운데 알패스 김영선 기자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요즘 이 사건들이 거의 온라인상에서 많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명칭부터 이렇게 생소하고 좀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 알패스는 영문으로 쓰면 RPS라고 주로 쓰는데 네. 이거 빨리 읽으면 알패스가 되잖아요. 알패스, RPS인 네네. 거예요? 그 리얼 펄슨 앞에 RP가 리얼 펄슨인데 그러니까 실제 인물을 등장시켜서 약간 성적인 내용으로 쓴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주로 남자 아이돌들. 좀 어린 남자 아이돌들 소설 주인공으로 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뭐 성관계를 묘사한다든지 하는 소설이 좀 문제가 됐는데 사실 트위터 알패스 한번 쳐보시면 네. 그 알패스상을 좀 들여다보시면 사실 남자 아이돌뿐 아니라 네. 여자 아이돌들 주인공으로 해서 뭐 서로 동성 연애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알패스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미 많이 유통이 맞습니다. 되는 근데 상황이군요. 이게 옛날에는 이제 팬픽, 그러니까 팬들이 쓴 소설처럼 되다가 이게 워낙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스타들 입장에서는 사실 성적으로 수치심을 말도 느낄 안 수도 되죠. 있고 네. 성착취, 성희롱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거고요. 딥페이크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뭐 엠번방 사건, 디지털 성착취 사건 때문에 거론되는 거니까. 네. 근데 기존에 존재하는 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주로 여성 연예인들 사진, 얼굴을 합성한 이런 성착취물이고요. 지금 미성년 여자 연예인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어서 또 한 번 논란을 일고 있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제2의 소라넷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주로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FM 코리아라는 되게 큰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커뮤니티 게시판 중에 수용소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에 그 일반 여성들의 사진이 동의 없이 게재가 되고 네. 이 댓글을 통해서 뭐 얼평, 얼굴 평가, 몸평, 몸매 평가, 네. 성희롱, 뭐 신상 털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폭로가 나왔고 이게 좀 소름 끼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게재된 사진을 보면 네. 연예인들 사진도 있긴 하지만 뭐 쇼핑몰에 올린 뭐 속옷 후기 뭐 이거 입어봤더니 예쁘다, 뭐 네. 좋다, 이런 거 편하다, 이런 다 일반 여성들이잖아요. 네. 이런 사진들 그리고 어린 여성들이 SNS에 올린 자기 신체가 조금 드러난 네네. 사진들 다 캡처해서 올려가지고 여기에 성희롱성 댓글이 우수수 달리고 있어서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뭐 그러니까 사진이나 뭐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뭐 사진 붙여서 약간 그거 가지고 이제 성적인 네. 그들만의 재미를 추구하는 거면 이건 약간 스토리까지 부여하는 조금 더 한 발 더 나간 일반 개념. 여성들인데다가 일반 여성들 어느 SNS에 보았어요? 나도 가봐야 되겠네. 일반 신상 털기를 막 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학교 다니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예전에는 교수님. 네. 팬픽이라고 하면은 뭐 아이돌 그룹의 팬들이 그 스타들의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면서 뭔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시작됐다고 네. 보지만은 네. 거기서 이제 뭐 안티 팬도 생기 그러면서 자기가 저격해야 될 아이돌들의 얼굴을 따서 그 가상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분화된 상태가 몇 년 전까지 유지가 됐었지만은 네, 네. 실제로 이 슬래시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난자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리얼 퍼슨 슬래시는 실제의 사람을 집단적으로 칼로 난자하는 것을 이 픽션으로 만들어낸 건데 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몇 년 전에 인천 동춘동에서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네, 네. 17세, 19세가 있습니다. 네. 걔네들이 했던 겁니다. 아. 걔네들이 매우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말하자면 뭐 전체 훼손 절단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어떤 그룹으로 상당히 많이 활성화돼 있다는 것을 몇 년 전에 경찰은 확인했었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름이 이제 RPS라고 이것은 요새 이제 이게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 네, 네. 실제 이 원 모듈은 최소한 5, 6년 전부터 생겨왔고 그것이 실제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그것이 실제 현실 플레이가 돼서 공격행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인 네. 거죠. 이 사건 말고도 실제의 도시 외곽에서 이런 방식의 집단적인 린치를 현실에서 가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픽션이 되고 그것을 현실에서
실행하고 거의 실행을 해서 온라인에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아예 오프라인으로 가져 그렇게 나오는 되는 거죠. 거네요. 다시 또 그 결과를 찍어서 아, 사이버로 건 거예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유형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범죄학계에서는 이걸 유형 분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이미 뭐 교수님도 당장 예. 그때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주 극소수의 지나가는 일 정도로만 인식을 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네. 그 뒤에 이제 버닝썬 사태가 터지고 그다음에 엠번 방사가 터지면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퍼지고 있는 거다. 한쪽은 잔혹 영상, 한쪽은 딥페이크, 한쪽은 실제의 그 일반인의 어떤 카톡의 프사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네. 그것을 그 개작해서 화폐로 팔고 그것이 화폐 단위가 되는 방식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요. 돈으로 연결되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아이돌들이 있고 아이돌들을 그렇게 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죠. 근데 일반인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를 당해도 피해 당했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린치당하고 마는 이런 형태가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 김영선 기자는 이 RPS, 네, 예. RPS 예. 이거 듣고 어떠셨어요? 그 경찰 쪽에 뭐 오랫동안 출입을 하셔서 뭐 사건 사고를 많이 봤겠지만 경찰이 이게 과연 수사에 착수했느냐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지금 오늘 물어보니까 내용을 일단 확인해 보겠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던데 그 정도. 사실 이런 걸 사실 경찰이 수사를 해야죠. 그럼요. 어디가 네. 수사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게 좀 사람들이 좀 더 관대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지금 구분되는 이제는 시대가 그렇더라고요. 아니거든요. 네. 온라인에서 놀이문화처럼 시작됐다가 그게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절대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해서 이걸 관대하게 과소평가. 바라본다든지 그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경찰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좀 눈을 좀 지켜보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의 사법당국과 수사당국은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느립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판사들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인식 자체가 없고 네. 수사기관에 좀 더 뭐 이런 걸 사이버 수사대 정도만 대충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사건에 치여갖고 이것을 새로운 범죄 유형을 뭘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국가폭력범죄센터를 만들어갖고 이것을 정식으로 연구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미국은 있습니다. 네. FBI 내에.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지고 사람이 죽고 해고 나서야 부랴부랴 쫓아가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이걸 예방하고 뭔가 정의를 내서 대응을 해야 될 생각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도 불구하고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 사이버상에서 별거 아닌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한 번 터지면 이건 엄청나게 죽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정신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폭력에 중독되어 길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네. 길 가다가 때리는 걸 아무런 죄의식도 죄책감 없고. 없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건지도 이 기성세대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생각이 나는데 딥페이크 얘기 나왔을 적에 관련 법을 이제 개정해야 된다 하니까 그때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아니 그냥 연예인들 사진들 좀 갖다가 붙여놓고 자기 만족감인데 그걸 어떻게 법으로 개입하느냐 이 정도의 정말 낮은 인식,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인지 정치권에서 인식이 없으니까 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그러니까. 정치권도 인식이 없고 네. 지금 제가 오늘 FM 코리아 네. 제2의 소란에 관련해서 기사를 썼는데 네, 네. 제가 사실 그거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 거기 안에서 벌어지는 성희롱도 물론 심각하지만 네.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진들의 인식이 굉장히 아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게시판 문제가 게시판에서 이렇게 성희롱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게시판 합법인데 뭐가 문제야. 라는 식의 입장이었고요. 그러니까 불법 촬영물 아니니까 상관없다라는 네. 식이었다가 논란이 커지니까 합법이긴 한데 좀 논란이 좀 커져서 부담스럽네. 그래서 그 폐쇄하겠다. 예, 이런 식의 인식을 보이니까 사실은 지금 세상이 뭐 지인들끼리 단톡방 만들어서 뭐 사진 돌려보거나 성희롱하나 이래도 문제가 되는 세상인데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중에 3위나 된다는 곳에 이 운영진 분들이 너무 네. 안이하고 진짜 성인지 감성이 너무 떨어진다. 없네요. 없어. 네,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이 조금 각성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그 범죄 추적하는 사람으로서 이 가해자들의 집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집단들은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일부만 꼬리를 자르고 다른데 사이트나 다른 형태로 숨어서 옮겨가고.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엠번방 사건 같은 경우 네네. 거기서 하다가 문제가 되면 꼬리를 자르고 딴 데로 가서 이거 하다가 또 다른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어떤 근본적인 뿌리를 끊어내야 되는데 네네. 이 끊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사 사법 체계는 터진 이후에 그 범인을 잡기 급급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안쪽에 있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장 이 사이트만 폐쇄하면은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그냥 현상적으로만 지나쳐 버리니까 그 문제를 지적을 해주신 건데 사실 이제 연예인과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것도 당연히 공부를 찾고 아까 김영선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일반인 뭐 신상까지 털어서 사진까지 무단으로 게재하고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특히 연예인들도 물론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이걸 어디서부터 처리해야 될지 난감할 것 같아요. 당혹스럽고. 그 범죄가 자기 피해가 당하는 것도 모르죠. 모르는 경우도 네. 많겠고요. 그런데 네. 우연히 자기 지인으로부터 네 사진 돌아다니는데 이런 것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부랴부랴 갈 때는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너무 늦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피해를 어디에 신고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가 뭐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나 그렇죠.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건 사건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냥 사고가 되는 거예요. 자살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범죄 건이 안 되니까 통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불구하고 이걸 어디서부터 걸러내야 돼? 어디서부터 체크해야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 연예인이 네, 네. 아닌 사람들의 피해는 더 막대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8799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피해자가 있으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철저히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죠. 법을 만드시는 분들 2%를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네, 이 이슈도 아직 뭐 계속 앞으로도 이제 기사가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학대 오픈 채팅방의 악마들 이런 제목인데요. 이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인증하던 채팅방에 수사를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고어 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네. 여기 올라온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뭐 길고양이나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괴롭히는 영상 이런 사진이 공유가 됐고 뭐 시체 사진도 물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또 어떤 도구로 해야 동물을 잘 잡아서 잘 괴롭힐 수 있는가. 더 잔인하게 뭐 이런 건가요? 이런 활, 도끼 이런 사진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방법들이 공유가 됐고요. 지금 이 채팅방 참여자 중에 굉장히 수위가 심각했던 한 명이 지금 경찰에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네. 이 참여자가 게시한 글은 뭐 야생동물 잡아서 뭐 일부 신체 부위를 훼손한 사진이라든지 자기가 이런 걸 보면서 웃는 소리가 녹음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정도여서 지금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채팅방에 어떤 사람이 참여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카카오톡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신청한 상태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데다가 예전에 교수님이 자주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동물 학대가 나중에 사람 학대로 연결된다, 넘어간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진화가 되죠. 네, 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범죄는 실제로 동물보호법 동물에 대한 거지만 실제로는 인간에 대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인간에 대한 공격성이 동물로 투영됐다. 투영된 엔타이틀먼트 범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앞서 말한 알페스 같은 경우는 그것이 가상 캐릭터가 된 거죠. 네, 같은 형태의 인간에 대한 공격에 대한 범죄인데 유형이 여기 있고 이거 유형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는 같습니다. 네네네. 방식이 다를 뿐이고 네. 제가 추정하건대 이 두 범죄의 어떤 행사하는 집단은 아마 같을 겁니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하는 거죠.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고 네.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학대 폭력 범죄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동물보호법 정도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의 본질을 모르고 네. 결과만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형량도 기껏해야 3년. 3년입니까? 실제 그 양형 기준은 벌금형밖에 안 나옵니다. 이 정도 해도. 실제 요즘은 길고양이 뭐 그래도 금방 그냥 나오더라고요. 네. 네, 뭐 재판 실형은 과정. 거의 안 나오고 뭐 네네네. 집행유예 정도 나오는 정도인데 이게 빠르게 진화가 돼서 인간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어린아이들에 대한 공격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 당국에서 알아야 되는데 네. 분명히 미국 같은 데서는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죠. 그래서 동물을 공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 놓고 이들의 진화 가능성을 체크한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의 인간의 공격이 작은 수준에 있으면 바로
어떤 처벌의 성향? 수위를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돼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 그 김영선 기자, 네. 동물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끝이 아니라 이자들이 일반인을 향해서 범죄도 계획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게 채팅방에서 공론화된 게 동물단체 고발도 있었지만 이 채팅방 참여자 중 일부가 언론에 제보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채팅방에서 주로 동물 뭐 죽이거나 괴롭히는 방법이 공유된 게 사실이지만 네. 실제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해를 가할 수 있을지를 모의하는 내용이 간간히 올라왔다는 거고요. 네. 실제로 이 공개된 채팅 내용 보면 뭐 여자를 괴롭히고 뭐 성폭행하고 싶다든지 그런 내용도 눈에 띄고 사람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는 방법을 막 고민하고 같이 상의해주는 그런 방식의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키는 거죠. 누구 제일 만만한 사람을 네가 한번 세뇌시켜서 해봐.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찍어서 올려라. 그래서 기억하시면 모르지만 강간을 해라고 해서 했던 사건이 있었죠. 네네. 기억나시죠? 네. 그 매우 이해 안 되는 사건이실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 집단들이 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학대하고 그걸 너무 즐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것을 세뇌시켜서 그걸 또 시키고 진짜 범죄자들은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는 겁니다. 어떤 주체한테 그걸 시켜서 고양이를 훼손해서 그걸 찍어와서 올리게 하면 점수를 줘서 거기에 대한 더 등급을 올려주고 이게 반복되니까 실제 여기서 활동하는 눈으로 보이는 활동자들은 실제로 주범들이 아닌 거죠. 실제 주범들은 숨어 있는 거죠. 매우 위험한데 네. 이들의 상당수는 상당히 많이 배운 엘리트들이라든가 중산층 이상이라든가 이게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트. 우리 사회에 권력을 가진 자들의 네. 있기 때문에 경찰의 추적이나 아니면 사법기관의 추적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변호사로 둘러싸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문제인 겁니다. 잡아도 제대로 처벌 못하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집행유예, 벌금형, 기소유예 뭐 이게 나오는 주로 것이 벌금 나오고 그냥 끝이죠. 그 근본을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벌 자체의 지원점의 한계라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찾아서 애초에 입구부터 막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네. 동물 학대는 사람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걸. 그건 뭐 네. 미국에서 이미 입증된 바죠. 네. 아, 이게 참 법이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우리 각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고 요즘 참 심란합니다. 이런 기사 볼 때마다. 네. 1977번님 동물에 대한 학대, 아이에 대한 학대 모두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그렇죠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과관계가 이해가 갑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네, 사건 개장 오늘도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배상훈 교수 그리고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투자한 개미들이 귀 쫑긋하는 시간이죠. 돈과 함께 하고픈 모든 분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주식계 요정 연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사흘 만에 상승 마감했네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강세 마감했고 오늘 뭐 이게 시장 보신 분들은 좀 느끼셨겠지만 이틀 동안 정말 증시가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였는데 네. 오늘은 뭔가 좀 차분했습니다. 시장이 하루 종일 네. 좀 진정된 모습이 나왔고 특히 오늘 좀 장이 많이 오른 건 아닌데 분위기가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동안은 시장이 좀 올라가도요 하락 종목이 많았던 날이 많아요. 네네. 뭐냐면 너무 큰 종목들만 가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은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닌데 그 상승 종목이 코스닥만 해도 900개가 넘고 코스피가 600개 합치면 한 1,500개 되는데 네. 전체 상장 기업이 한 2,200개 되니까 네네. 굉장히 좀 오늘은 압도적으로 그 상승 종목이 많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골고루 그러네요. 네. 좀 이렇게 그 시세가 이제 그 옮겨가고 있다. 그러니까 집중됐던 그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서 점점 이제 매기가 다른 쪽으로 이전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오늘은 사실 그 개인 투자분들도 많이 사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막 조 단위로 막 주식을 그랬죠. 네, 매수를 하셨었는데 네. 오늘은 보면 코스피 뭐 이게 적은 건 아닌데 옛날에 비하면 근데 어쨌든 1,600억밖에 안 샀고 네네. 코스닥 400억 합쳐서 2,000억 샀어요. 네. 그래서 평소보다는 좀 매수 규모를 좀 많이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도 역시 제가 어제 마스크를 벗을 때 수혜주들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제도 맞습니다. 강했다고. 근데 네. 오늘도 비슷해요. 오늘은 어제는 이제 여행이나 항공, 뭐 화장품이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외출할 때 옷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의류 관련주가 다 급등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패딩 만드는 업체들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예, 그런 이제 겨울옷에 좀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 특히나 요새 그
엄청난 이제 한파 때문에 네. 패딩 매출이 좀 많이 늘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는데 그런 이제 겨울옷과 관련된 그 섬유 의복 종이 오늘 좀 굉장히 좀 강했고 반대로 시총 상위주 중에서 역시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는 네. 일단 그동안 좀 열기가 너무 뜨거웠는지 오늘까지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공매도 이게 계속 나왔었는데 금융위원회가요 3월부터 공매도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른바 동학개미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좀 털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공매도의 사실 순기능이 뭐냐면요. 공매도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안 좋아하세요. 당연히 그렇죠. 매도부터 나오니까. 근데 네. 순기능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너무나 그 과대평가된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이제 그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낮춰주는 순기능 역할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역할들이 사실 공매도가 없으면 못하는 건데 네. 결국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요즘 뭐냐면 3월달에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폭락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한 2번 정도 공매도가 이렇게 금지됐다가 해제된 적이 있는데 네. 한 번은 오히려 더 급등을 한 적이 있었고 한 번은 물론 빠졌었어요 그때는. 근데 빠졌다가 다시 회복됐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 없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에서 거래가 된다면 네네. 좀 이렇게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네네네. 그런 기업들은 공매도가 나왔을 때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네. 합리적인 가격이 있고 최근에 사실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갖고 계신 코스닥 중소형주들 되게 합리적인 가격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까지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높지는 않다고 봐요.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는 좀 불안할 수 있지만 네. 오히려 진짜로 내가 가진 종목이 문제가 없는데 공매도 때문에 만약에 아래로 흔들린다. 네. 네. 그러면 기회 같아요. 작년 8월에서 10월달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때 양도차익과세 대주주. 네. 그 문제 때문에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그때 사신 분들이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기업 가치랑 무관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직 이게 100% 결정된 건 아닙니다. 네. 또 정치권에서도 요새 막 민주당 쪽에서는 영구히 공매도 금지해야 된다. 네. 이런 뭐 기사까지 나오던데 네네. 어쨌든 2월이나 3월 초에 아마 결론이 날 거예요. 네. 그때까지는 아직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거보단 그냥 저는 계속 기업에 집중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지나치게 불타올랐던 것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분야를 좀 눈여겨볼까요? 예, 그 요새 보니까 그 CES 2021이 열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 맞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네. 그래서 이제 가전 박람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또 이제 요새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롤러블 폰이 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LG에서 만든. 네, 봤어요. 네. 예, 저도 이제 동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저렇게만 나와주면 괜찮겠다. 네, 네. 그래서 보면 그게 이제 어쨌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보니까 뭐 OLED 패널도 있고 네.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필름들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힌지라는 게 이제 여러 이음새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그런 부품들도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 관련된 그 부품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한국에. 네. 근데 상대적으로 IT 업종 내에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부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IT 섹터 내에서 스마트폰 관련주인데 혹시 롤러블과 좀 관련된 뭐 기업들이 있다면 네네. 좀 상대적으로 좀 주가도 많이 저렴한 편이니까 네. 한번 내일은 그쪽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돈과 함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었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없애고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알고 보면 놀라운 불평등한 세상 이야기 웁스 코너죠. 한겨레 임지선 기자 만나봅니다. 임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죠?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예.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늘 웁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최근 그 국민의힘 추천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회에 선출이 됐던 정진경 변호사. 네네. 최근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교수로 로스쿨에 재직하던 시절에 성추행 권력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퇴를 한 거였는데요. 네. 이 사건이 참, 학교에서 특히 대학에서 이 성폭력 사안이 얼마나 애매하게 처리가 되는지 한마디로 옵스 쉽게 이렇게 처리가 되는지 네.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사례라서 한번 자세히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우선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네.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했다고 할 때요.
가장 강력한 이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해고일 텐데 그 바로 아랫 단계, 그러니까 네. 강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직이란 게 있습니다. 네. 예, 정직 3개월 정도 이제 못 나오게 하는 정직 3개월 정도 받았다고 해요. 네. 그러면 그때가 만약에 방학이다. 네. 기간이 방학이랑 좀 겹친다. 네. 그리고 징계 사실도 이제 학교가 이렇게 조금 쉬쉬하는 분위기 네. 그런 속에서 됐다면 피해 학생이나 아니면 주변 학생들이 이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만 하죠. 예, 네. 사실 네. 이 대학 내에 이런 성폭력을 징계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네. 사실 이거는 징계를 한다고 하지만 정직 성격 굉장히 사실 큰 징계인데 해고 바로 밑에 단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도 이게 뭐 방학이랑 겹치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학교를 떠나는 것은 그 학과에서 계속 전공 필수 수업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 학과를 떠나야 네. 되는 것은 저게 피해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 해고 바로 아래 단계가 정직 3개월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예, 너무 이해가 안 가죠. 네, 중간에 이게 뭐가 빠진 듯한. 네. 예. 이게 대부분의 기업들까지 그런데요. 대학은 물론이고요. 네. 그 징계 제도를 이제 어딘가에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네. 뭐를 많이 준용해서 만들었냐면 공무원의 징계 제도를 많이 준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공무원은 사실 그런데 그 연금도 있고 또 공무원의 중요한 그 승진이나 이런 제도들이 이 징계 제도랑 맞물려 있는 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정직 3개월이라고 해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회사나 이런 데서는 해임이면 해고면 끝이지만 네. 여기는 이후에 연금 같은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파면 같은 그렇죠. 해임보다 윗단계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공무원 세계에서는 중징계를 해임이랑 파면으로 생각하고 이제 경징계 중에 뭐 그냥 훈계하는 견책부터 이제 그 정직 강등까지 네. 강등은 강제로 이제 끌어내리는 건데 사실 이것도 사실 일반 기업에서는 준용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요것저것 빼고 나면 해고하거나 바로 밑에 제일 강하게 정직일 수밖에 없는 단계로 이거를 더 깊게 그럼 이게 징계가 맞아 이렇게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애매한 상태로 계속 가고 있었던 거죠. 지금 정진경 변호사 결국은 이제 사퇴를 했는데 실제 처벌 네네. 어떤 징계를 받았나요? 그리고 학생을 한 명만 성추행한 게 아니고 여러 명이더라고요. 네, 여러 명을 그것도 반복적으로 이제 성추행을 했던 건데요.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에 뭐 사과 입장문까지 내면서도 우리가 몰랐다. 뭐 이력서에 아예 그 2012년, 13년에 이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을 때 일이라는데 이력서에는 아예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걸 쓰지도 않았더라. 그래서 체크 못했고 당시 보도들도 다 뭐 제2교수라고 나오지 않았냐 익명으로 돼 있어서 그게 정진경 변호사인지 몰랐다 이렇게 변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찾아보면 되죠. 2013년 이제 충남대 제2교수로 검색하시면 엄청난 기사들이 이제 쏟아집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네, 이때 이게 유명했던 이유는 이 교수가 2012년 이제 가을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요, 이 학교에. 이제 중앙지법 부장판사까지 하신 다음에 가셨는데, 가가지고 불과 한 3주 뒤에, 부임한 지 3주 만에, 3주 만에 제자를 성추행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 학생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저희 스스로 더 이상 여러분의 교수로서 생활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각서를 써요. 그러고 2013년에 다시 거듭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이제 성추행을 학생들에게 합니다. 상습적이네요. 일단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당시에 정말 학생들이 거세게 일어나갖고 뭐 법학전문대학원 뭐 전체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체 300여 명 중에 170여 명 이상이 반드시 해임해야 된다 서명을 했었고요. 학내에서 시위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벌어졌던 징계위원회에서도 해임 처분이 내려졌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처벌 수위를 보면은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교수가 그렇죠. 워낙 많습니다. 여학생 심지어 뭐 남학생 할 거 없이 성추행한 사건들도 많고 그런데 알려진 게 이 정도고
사실 네. 알려지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우리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고요. 사실 그렇죠. 신고하기가 어렵죠, 앞으로도 학생들. 수업 들어야 되는 교수이기 때문에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신고가 그나마 조금 는 거죠. 이게 뭐 그나마. 네. 이게 뭐 최근 몇 년 동안 뭐 2016부터 19 정도까지 4년 동안만 봐도 그 학교에서만 123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요 중에서 진짜 완전히 이게 신고까지 될 정도면 수준이 높은데도 네. 불구하고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은 건수는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나머지 사람들은 신고가 될 법한 그런 일을 하고도 버젓이 다시 강의를 하게 되는 네.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교육 현장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번 이 정 변호사 사건이 굉장히 보여주는 거였고 법을 잘 알기 때문에 해임 취소 청구를 제기했고요. 그게 받아들여져서 네. 정직 상치게 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처리된 것이 결국 이렇게 2021년까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논란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으로 계속 되풀이된다는 거, 사회가 여기서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 같이 네. 그 모두가 부분이 외쳐야 가장 될 것 같아요. 그 아픈 부분이네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잘 피해가죠. 네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학생들한테도 법조계가 더 좁다. 나한테 이렇게 하고 될 것 같냐. 이런 식의 말들을 했다는 증언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징계가 이렇게 취소되다 보니까 당시 학생들이 느꼈을 열패감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사건들이 이렇게 뭐 기껏해야 정직 3개월 그리고 결국은 학생들이 떠나게 만드는 이런 구조. 이렇다면 학생들이 신고를 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예. 거 아닌가요? 그게 제일 나쁜 부분인데요. 그렇죠. 네. 이 이후에는 이제 피해를 당하더라도 그거 봐, 2년 전에 있었던 그 일 알지. 그렇게 됐잖아. 네가 그거 해봤자 어떻게 돼. 뭐 별일 없을 거야 그 사람한테는. 저 사람은 네. 힘센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고 학생들이 이렇게 다 나서가지고 지금 시위까지 한 상황들이 이곳만이 아니라 한국예술종합학교라든지 아니면은 공주대라든지 정말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다닐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좀 더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지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명랑시사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이승원이었습니다.